1971년 미국, 쿠퍼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이 비행기를 납치해 20만 달러와 함께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FBI는 수십 년에 걸쳐 1000명 이상의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그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비행기 납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유명해져 하나의 전설이 된 건 완전 범죄로 미제 사건으로 남은 이유도 있겠지만 사건 자체가 한편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이 납치극이 성공했을까요? 그럼 다 같이 1971년 11월 24일로 가보겠습니다. 1971년 11월 24일 수요일, 추수감사절 전날, 40대 남성이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 나타납니다. 그는 말끔한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검은 코트를 입은 채 갈색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습니다. 꽤 기품 있어 보입니다. 그는 노스웨스트 항공 카운터에서 댄 쿠퍼라는 이름으로 그날 오후 시애틀로 가는 305 항공편 티켓을 현금 20달러를 내고 구매합니다. 포틀랜드에서 시애틀까지는 비행기로 약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항공편의 기종은 보잉 727-100으로 당시 각 항공사의 중단거리 주력 기종으로 최대 131명까지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1984년 단종된 뒤 보잉 737로 대체되었습니다. 보잉 727은 승객들이 오르내리는 트랩, 그러니까 계단이 지금처럼 비행기 측면에 있지 않고 꼬리 부분에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1971년 당시는 공항 보안 검색이 지금처럼 이렇게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검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담배까지 피울 수 있었으니까요. 공항 보안 검색대를 쉽게 통과한 쿠퍼는 비행기 꼬리 부분 18C 좌석에 앉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버번 위스키와 소다수를 주문했습니다. 비행기는 정확히 오후 2시 50분에 36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포틀랜드 공항을 출발합니다.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오후 3시경, 쿠퍼는 쪽지 한 장을 플로렌스 샤프너 승무원에게 건네줍니다. 플로렌스는 자신에게 작업을 거는 남자쯤으로 생각해 쿠퍼가 준 쪽지를 펼쳐보지도 않은 채 바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고 있던 쿠퍼가 플로렌스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가씨, 쪽지를 보는 게 좋을 거야. 난 폭탄을 가지고 있거든. 플로렌스는 짓궂은 장난쯤으로 여기며 쪽지를 펼칩니다. 내 가방에 폭탄이 있다. 당신에게 내 폭탄을 보여주겠다. 설마 하는 마음에 플로렌스가 쿠퍼 옆으로 가서 앉자 쿠퍼는 가방을 열어 그 안을 보여줍니다. 가방 안은 각종 전선으로 가득했고 붉은 내관 8개가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폭탄 같아 보였습니다. 쿠퍼는 플로렌스에게 말합니다. 기장에게 가서 내가 한 말을 전해. 오후 5시 전까지 20만 달러를 현금으로 준비해. 그리고 메인 낙하산 2개와 예비 낙하산 2개 총 4개의 낙하산을 준비하고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바로 주유할 수 있도록 연료 탱크 차량도 준비해. 지금 난 장난치는 게 아니야. 만약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비행기를 폭파시키겠어. 놀란 플로렌스는 바로 기장 윌리엄 스콧에게 보고합니다. 기장 역시 이 사실을 바로 관제탑에 알리고 관제탑도 즉시 관련 부서에 긴급 통보합니다. 노스웨스트 항공사 사장 도널드 나이로프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댄 쿠퍼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라고 지시합니다. 지상의 통보를 받은 기장은 쿠퍼의 요구대로 지상에서 동과 낙하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재 사운드만을 2시간 동안 선회하며 시간을 끕니다. 이 시간 FBI는 시애틀의 여러 은행을 돌며 20달러짜리 지폐 1만 장을 모았고 모든 지폐의 일련 번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퍼가 요구한 4개의 낙하산과 주유차가 준비됐습니다. 오후 5시 39분 무렵, 갑자기 내린 비로 시애틀의 날씨가 좋지 못했지만 비행기는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합니다. 비행기가 납치되었고 폭탄이 있다는 사실을 안 승객들은 매우 긴장한 모습으로 이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쿠퍼는 기장에게 넓은 경납고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또한 저격수들의 총을 피하기 위해 승객들에게 창문 덮개를 모두 닫게 하죠. 그리고 비행기 꼬리 부분에 있는 해치도어를 열어 트랩을 내립니다. 그러자 노스웨스트 항공사 간부 중 한 명이 탑승합니다. 그는 현금 20만 달러가 든 가방 하나와 낙하산 4개를 쿠퍼에게 전해줍니다. 원하는 물건을 모두 받은 쿠퍼는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승객들 말고도 플로렌스 샤프너와 앨리스 행콕 2명의 승무원을 내리게 합니다. 이제 비행기에는 1명의 승무원,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 쿠퍼 이렇게 5명만 남게 됩니다. 비행기의 주유가 끝날 때쯤 쿠퍼는 다음 비행을 지시합니다. 10,000피트 이내로 천천히 멕시코 시티를 향해 날아 랜딩 기어를 내리고 여압 장치는 끈 채로 날개 플랩을 15도로 유지해. 이 말을 들은 기장이 쿠퍼에게 말합니다. 이 기름으로는 절대 멕시코 시티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쿠퍼가 말합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그 방향으로 날기만 하면 돼. 우리는 네바다주 리노에서 기름을 한 번 더 넣을 수 있어. 쿠퍼는 이륙할 때 꼬리 부분의 해치도어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장은 너무 위험하다며 쿠퍼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쿠퍼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았죠. 기장은 쿠퍼의 행동에서 그가 매우 폭넓은 항공 지식을 가졌고 전문가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11월 24일 저녁 7시 40분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납치된 보잉 727기는 다시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비행기에는 분명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 승무원, 쿠퍼 이렇게 모두 5명이 타고 있는데 쿠퍼는 왜 4개의 낙하산만 요구했을까요? 비행기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폭탄은 여전히 비행기 안에 있고 아무도 그가 하려는 일을 몰랐으니까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미군은 F-106 전투기 2대를 출동시켜 보잉 727D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T-33 훈련기 한 대도 출동하지만 연료 부족으로 중간에 귀향하게 됩니다. 이륙 후 쿠퍼는 비행기의 모든 사람들을 조종실에 가두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저녁 8시 갑자기 조종실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집니다. 꼬리 부분의 해치도어가 누군가에 의해 수동으로 열렸다고 표시되고 뒤편에서는 엄청나게 큰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무원은 무전기를 통해 쿠퍼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쿠퍼가 소리칩니다. No! 이것이 사람들이 들은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시 말을 시킬 용기를 내지 못했고 한참 뒤 말을 걸었으나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10시 15분 비행기는 리노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고 놀란 사람들은 조종실에 멍하니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했습니다. 멕시코 시티로 가려던 쿠퍼의 계획은 위장이었습니다. 해박한 항공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리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 있던 쿠퍼는 일찌감치 자신의 도주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특종을 노리는 언론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절대 놓칠 리가 없죠. 소식을 들은 언론들은 앞다투어 공항으로 달려와 보도했고 한 기자가 댄 쿠퍼를 DB 쿠퍼로 잘못 보도하면서 세상에 그의 이름이 DB 쿠퍼로 잘못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줄곧 DB 쿠퍼로 불리게 됩니다. FBI는 먼저 쿠퍼와 가장 많이 접촉한 플로렌스 샤프너를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해상했습니다. 그는 풍채가 좋고 예의 바르며 모든 일에 매우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겉모습만 봐서는 전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FBI는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도 조사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줄곧 비행기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쿠퍼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FBI는 비행기에 쿠퍼가 남기고 간 검은색 넥타이와
넥타이 핀 2개의 낙하산, 그리고 66개의 출처가 불명확한 지문 외에는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 남았던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예측한 유력한 쿠퍼의 낙하 시간은 해치도어를 오픈하고 13분이 지난 저녁 8시 13분으로 FBI는 추정했습니다. FBI는 그의 낙하 시간과 낙하 예상 지점을 토대로 가장 가능성 있는 위치를 계산했는데 그곳은 바로 세인트 헬렌스 화산 최남단 지역이었습니다. 헬기를 동원해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특공대까지 출동시켜 주변을 집집마다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몇 달 동안 크고 작은 수색들이 계속되었고 다음 해 3월 봄 FBI는 200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또 파견합니다. 육군 주방위군과 지원자들로 구성된 그들은 클라크와 카울리츠 카운티 지역을 수색했고 4월이 되자 18일을 더 연장해 수색했습니다. 그러다 폐허에서 유골을 하나 발견하는데 몇 주 전 납치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10대 여성의 유해였습니다. FBI는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색을 펼쳤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쿠퍼는 모든 과정에서 매우 전문적이고 완벽했지만 이상하게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마치 아마추어 같았죠. 당시 하늘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낙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악천후에서는 뛰어내리지 않을 겁니다. 낙하할 때 시야가 구름에 가려 상공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척 위험하죠. 만약 지상에 있는 동료가 도와준다 해도 지정된 지점으로 낙하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FBI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엄청난 인력을 투입했지만 끝내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FBI는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사건 발생 7년 후 1978년 워싱턴주 한 도로 부근에서 727이 표시된 트랩 표지를 발견합니다. 이 지점은 당시 항공편의 항로 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1980년 티나바 해변으로 가족 여행을 온 브라이언 잉그램이라는 소년이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가방 안에는 $5,800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의 1년 번호를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쿠퍼가 가지고 사라진 돈이었습니다. FBI는 비행기에서 낙하할 때 강으로 떨어진 돈이 해변으로 떠내려온 것이 아닌가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수사관들을 파견해 바닷가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1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FBI는 쿠퍼의 넥타이에서 티타늄 등 희귀한 금속 원소를 발견하는데 1970년대에는 이런 소재의 금속이 매우 귀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속을 사용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보잉사였습니다. 항로를 잘 알고 있었고 높은 항공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넥타이에서 발견된 금속 원소, 아마 쿠퍼는 보잉사 직원이 아니었을까요? 2017년 8월 한 민간 조사팀이 태평양 북서쪽 지역에서 쿠퍼가 맨 낙하산 조각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합니다. FBI는 수십 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쿠퍼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FBI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쿠퍼가 가져간 지폐의 일련 번호를 국민들에게 알렸고 만약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도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지폐의 일련 번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한 장의 지폐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7월 8일 FBI는 좀 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쿠퍼 사건에 대한 조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합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오늘날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에게 동료가 있어서 같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등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비행기에서 탈출했을까요?
탈출했다면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그는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아쉽지만 대답은 영원히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